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가족 없이 초등생 아이 키우며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있는 40대 워킹맘 김숙현이에요. 가끔 직장 동료 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도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는 집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게도 그런 친정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가 더 잘 먹고 더 애교 부리며 밝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면서 말이죠. 다행히 지금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아이 봐주시는 아주머니의 도움을 빌려 나름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친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에휴, 뭐 어쩌겠어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일찍이 돌아가시고 지금껏 나 혼자 다 헤쳐왔는걸요. 그 가시밭길을 마치 맨발로 걸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발이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통증이 있어도 입에 풀칠하느라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못 챙기며 살아왔죠.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거치면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현재 아이 아빠와는 이혼하고 최대한 아이와 전 남편을 떨어뜨려 놓으려 하고 있어요. 정신병 걸린 듯한 남편과 시댁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절 보고 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 속사정을 아는 분이라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과 결혼 이야기들은 진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환장할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오죽하면 종교가 있는 제가 신점 치는 곳에서 점을 다 받겠어요. 예전에 봤었는데 신내림 받은 무덩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러더군요. 아이쿠야, 이건 뭐야? 뭐 이런 팍폭한 여자가 다 있나? 40대 초반까지는 남들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줄줄이 비엔나로 다 겪겠네. 참네. 부모 복 없고 남자 복 없어서 결혼해봤자 튕겨 나올 팔자니까 그냥 평생 혼자 살아. 그래도 자식 복 있고 일 복 있으니 평생 일만 하면서 말이야. 에휴, 불쌍해서 돈도 못 받겠다. 자, 복돈 다시 가져가. 이 돈이면 나 오늘 먹은 점심 다 채야겠다. 챙겨간 점사비를 돌려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깨름직한 점괘에 허탈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점괘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합니다.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40대밖에 안 됐지만 제가 살아온 기구한 인생을 한번 간접 경험해 보시겠어요?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낱낱이 고해볼게요. 억울한 제 사연 들으시고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힐링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식 많고 다복한 가정을 꿈꾸셨던 저희 엄마는 불행히도 몸이 약해 외동딸인 저만 낳고 자궁을 드러내셨다고 해요. 엄마가 어린 나이에 절 낳으셨기에 20대 중반에 자궁을 드러내야 했던 엄마의 심정이 잘 헤아려지지도 않네요. 건강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라도 엄마의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놈의 사업이 뭔지 맨날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집에 있던 돈만 끌어다 다 쓰고 집엔 잘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큰 규모로 벌였던 아빠의 사업이 아주 크게 자빠지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약한 스타일이었던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집안을 거의 기어다니셨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날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우리 집 문을 쾅쾅 큰 소리로 두드렸어요.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에이, 이 거지 같은 년놈들.
니네 집안에 숨어있는 거 다 알아.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야. 신체 포기각 썼었던 거 기억 안 나? 지금 당장 이 문 안 열면 우리가 다 부셔버릴 거야.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엄마는 덜덜 떨며 집안에 쥐 죽은 듯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공포가 생생히 기억나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뒤로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 엄마 왜 이래? 누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전 급한 마음에 그 사채업자들에게라도 도움을 청하려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아저씨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뭐야? 지금 자빠져서 쇼하는 거야? 쓰러진 척하면 내가 갚을 돈이라도 깎아줄까봐? 어림도 없지. 이자까지 다 받아낼 거라고. 남의 돈 함부로 쓰고 쌩 쇼나 하고 자빠져 있고 니네 아빠는 어디 갔어? 이거 다 니네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알지? 전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걸 포기하고는 얼른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TV에서 본 것처럼 엄마 가슴을 쿵쿵 내리치며 심폐소생술도 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병원으로 갔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빠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으니 먼 친척 삼촌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장례를 치러드렸죠. 정확히 말하면 화장하는 비용 정도만 대주셨어요. 장례식까지는 우리 형편의 사치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다는 게 평생 천추의 한이네요. 그 후로도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마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더 그랬겠죠. 몇 개월 뒤에나 아빠가 집에 들어왔고 엄마를 찾더군요. 여보, 나왔어. 숙현 엄마, 어딨어? 전 원망 섞인 눈으로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엄마를 왜 찾아? 엄마 죽었어.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우리 엄마 살려내. 그게 무슨 말이냐, 숙현아. 네 엄마가 왜 죽어? 여보, 여보. 아빠는 그래도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아직 초등학생이던 절 돌보려 노력하시더군요. 사업 벌이기 좋아하던 사업병은 엄마의 죽음 이후로 고쳐져서 정화조 푸는 일, 건설 현장 노가다, 지하철 화장실 청소, 목욕탕 때밀이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에 전 더 이상 아빠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는 살기 위해 또 절 양육하기 위해 몸을 갈아 넣는 게 보였거든요. 돈이 뭔지 진짜 돈이 왼수인 것 같아요. 그놈의 돈을 벌기 위해 드립다 고생만 하던 아빠는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과로사 하시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돈 때문에 잃은 것 같았죠.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미친 듯이 엉엉 울어봐도 세상은 똑같았어요. 제게 세상은 전쟁터 같은 느낌이었죠. 우리 부모님을 잡아먹은 꼴도 보기 싫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당장 내 배때기에 빵이라도 한 조각 넣어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기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죠. 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을 잡고 여상에 들어가 바로 취업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개고생해서 모아놓은 현금으로 고등학교 생활은 연명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각종 알바도 병행하면서 말이죠. 여상을 졸업한과 동시에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워낙 작은 회사였기에 니 일 내일 할 거 없이 한 명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진짜 정신 없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절 옆자리에 앉은 40대 남자 과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고맙더군요. 일하느라 정신 없었기에
서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건만 우리의 힘으론 역부족이었는지 회사는 점점 기울어져 갔고 급기야 돌려막기 하던 어음이 빵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장님이 잠적을 해서 연락이 안 되더군요. 우리 직원들은 다 멘붕이었죠. 결국 몇 개월치의 월급을 받지도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는 제가 갑자기 백수가 되니 두렵기까지 하더군요. 열심히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보았지만 대학 졸업장도 없고 내세울 경력도 없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더군요. 그때 전 회사에서 절 많이 도와줬던 40대 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숙현 씨, 혹시 지금 직장 찾는 중이면 내가 새로 입사한 곳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마침 격리 자리가 하나 나서 연락해봤어요. 제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은혜로운 제안이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달려가서 면접 보고 통과하여 일하게 되었죠. 40대 과장님의 이름은 임민재였어요. 새로운 회사에서도 같은 직책이었기에 임 과장님이라 부르며 일도 많이 배우고 가깝게 지냈죠. 날 취직시켜줬다는 감사함에 충성을 다했거든요. 어느 날은 같이 저녁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받았겠다. 제가 밥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갔죠. 숙현 씨, 이제 고맙다는 말은 그만해도 돼요. 한 1000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 사장이어서 내가 숙현 씨를 뽑아준 것도 아닌데 벌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나요?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 아닙니다, 임 과장님.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며 제가 생활할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갑자기 백수가 돼버리니 앞이 깜깜했거든요. 좋은 직장 연결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오늘 밥이든 커피든 술이든 다 제가 살게요. 월급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뭐 부탁하실 일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숙현 씨 참 재밌는 분이네요. 아무렴 제가 숙현 씨보다 돈이 조금이라도 많지 않겠어요? 오늘은 제가 다 살 테니 마음 놓고 드세요. 그런데 부탁할 일 있으면 다 말하라고요? 진짜 말해도 돼요? 좀 어렵고 난감한 부탁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숙현 씨, 전에 남자친구 없다고 했죠? 그럼 저랑 결혼하는 거 어때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고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영국 신사처럼 정말 젠틀하고 바르게 생긴 훤칠한 남자가 나보고 결혼하자니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임민재 이 남자가 진짜 이성으로 느껴졌어요. 20대 수처녀의 가슴에 불을 지핀 거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이요? 아직 미혼이시고 여자친구도 없으신 거예요? 맞아요. 와이프도 여자친구도 없어요. 근데 40이 넘어가니 집안에서 결혼할 여자 찾아오라고 난리세요. 지금껏 젊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40이 넘어가니 부모님의 성화에 더 버틸 자신도 없네요. 숙현 씨 처음 보는 순간 신부감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거의 20살 차이 나죠? 나이 생각하면 제가 참 도둑놈이긴 한데 그래서 숙현 씨 의견에 전적으로 따를게요. 저의 결혼 제안이 싫다면 노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만 해도 20대 초반이고 남자 손목 한번 잡아본 적 없을 때라 밀당 이런 건 전혀 할 줄 몰랐죠.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온 지 오래라서 사람이 그립고 무진장 외로웠거든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훤칠한 젠틀남이 나보고 결혼하자고 하니 당장이라도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더군요. 전 좋아요.
결혼하면 평생 함께할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가족을 갖고 싶어요. 아주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우린 연인이 되어 데이트 과정 없이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죠. 모든 게 속사포처럼 진행되었어요.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혼하는 건 줄로만 알았죠. 몇 개월 후 남친의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남친의 부모님은 저보다 더 긴장하고 계시는 듯 했어요. 뭔가 불안한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한테 참 고맙고 미안해요. 민재 명의로 된 17평 아파트가 우리 가족 전 재산이에요. 거기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도록 해요. 우린 따로 월세집에 나가서 살 테니 둘만 잘 살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민재 포기하지 말고 잘 살아줘요. 제발 부탁해요. 내가 보기에 남친은 나이만 좀 많다 뿐이지 정말 완벽한 남자인데 부모들이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니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쨌든 저도 예비 시부모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죠. 어머님, 아버님,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앞으로 며느리로서 정말 잘할게요. 신혼집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잘 살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회사 동료들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행복한 결혼식만을 꿈꾸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저녁 한 통의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울부짖는 한 남자로부터 말이죠. 난 성기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재 돌려줘요. 우린 무려 20년을 함께 해온 사이라고요.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내일 결혼식에 민재 안 나타날 거예요. 우리 둘은 오늘 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떠날 거예요. 민재가 도저히 신부될 사람한테 전화 못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여튼 그렇게 알고 결혼식 취소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요. 그 남자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내 예비 신랑과 사랑하는 사이라니 대체 뭔 소리인가 싶어서 남친에게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답답한 맘에 예비 시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성기철이라는 남자한테서 이러저러한 전화가 걸려왔다. 당최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다면서 말이죠. 시모는 놀란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뭐? 기어이 그놈들이 사고를 쳤구나. 아이고야, 내 팔자야. 내 아들이 20살 때부터 여자 싫고 남자가 좋다고 웬 남자친구라며 기철이를 데려오더니 기어이 사고를 쳤어. 미안하다 얘야. 이 결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자기들끼리 잘 살으라고 하는 수밖에. 네 인생 망쳐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예비 시모의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니. 이성애자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나와의 결혼이 싫다는 사람하고 결혼식을 할 순 없었죠. 그때부터 불이 나게 청첩장을 돌린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결혼식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어요. 수십 통의 전화를 하면서 눈물 콧물이 주룩주룩 나더군요. 똥을 밟아도 제대로 밟은 거죠. 임민재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오래된 연인과 해외로 떠나버린 건지 회사에도 무단결근하여 결국 퇴사 처리되었어요. 오히려 눈앞에 안 보이니 미워할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수년 동안 미친 듯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내 인생에 남자는 없나 보다 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드는 걸 시도조차 안 해본 채 일만 했죠. 어느덧 30대가 되고 회사 내에서 과장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업팀 경력직으로 어떤 남자 과장이 새로 들어오더군요. 자기소개를 할 때 책임감이란 단어를 한 10번 이상 말한 것 같아요. 책임감 투철한 남자 박성춘이라면서 말이죠. 본인 업무에도 엄청난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와 일적으로 나를 세우던 날도 많았어요. 싸우다 정들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다른 팀 팀장으로 있던 저와 하도 많이 다투다 보니 싸우는 것도 힘들어 화해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박 과장님이 먼저 미안하단 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 팀원들에게까지 업무 지시를 계속 내리며 참견하고 있잖아요. 아니, 김숙현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책임감 빼면 시체인 거 모르십니까? 제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의 일이란 게 다 같이 둥글게 돌아가는 거지 네 일 내 일이 어딨습니까? 화해의 술자리에서도 끝까지 티격태격 하다 보니 둘 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게 됐어요. 둘 다 나이도 30대로 비슷하고 피차 자존심이 센지라 술 마시는 걸로도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술 많이 마시는 걸로 자존심 세우는 게 세상 제일 어리석은 짓인데 말이죠. 여튼 2차, 3차까지 술 마시고 노래방까지 가다 보니 둘 다 필름이 끊겨버렸죠.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아뿔싸. 제가 웬 모텔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급히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해보고는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네요. 바로 술자리에서 티격태격하던 박선춘 과장이 침을 흘리며 곤히 자고 있더군요. 우리 둘 다 실오라기 하나 입지 않은 채로 말이죠.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고 직장 동료와 이런 일로 엮였다는 게 너무 창피한 맘에 박 과장이 깨지 않게 진짜 조용히 옷을 입었네요.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고픈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인기척에 잠에서 깬 박 과장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침묵 속에서 한 3분을 보내고는 먼저 나간다고 하고 방을 나서려 했어요. 그랬더니 박 과장이 절 잡더군요. 아이고, 이런 일이. 근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이거 완전 시트콤이 따로 없네요. 나 그렇게 쿨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상 김숙현 과장님을 그냥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해장국이라도 먹고 해야지죠. 우린 그렇게 웃으며 해장국 먹고 빠이빠이 했네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 후로도 회사에서 만나면 겉으로는 전과 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다른 걸 느끼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정하게 하던 생리를 하지 않고 아랫배가 조금 이상하여 산부인과에 방문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진료를 받았죠. 진료 후 의사가 대뜸 그러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제 평생 그렇게 놀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진료받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박성춘 과장을 보고는 저승사자 본 것 마냥 뒷걸음질 치게 되더군요. 김숙현 과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 박 과장을 회사 옥상으로 불러내어 누가 들을세라 조용히 얘기했어요. 저 어떡해요. 병원에서 임신이래요. 박 과장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곧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하하, 뭘 어떡해요, 김 과장님. 저 책임감 빼면 시체인 거 아시죠? 다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들이 좋은 엄마 아빠가 되면 되죠. 빠르게 결혼 추진해야겠네요. 김 과장님 배 더 나오기 전에 말이죠. 우리 오늘부터 1위를 하면 될까요? 이제 숙현 씨라고 부를게요. 숙현 씨도 편하게 불러주세요. 제가 이제 숙현 씨 예비 신랑이니까요. 그의 호탕한 웃음과 결혼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잠시나마 걱정했던 게 뱃속의 아기한테 미안해지더군요.
내 안에 생명이 생겼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솔직히 남친과의 결혼보다 내 유전자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더 기대됐어요. 나에게 다시 가족이 생긴다는 설레임에 잠이 안 올 정도였죠. 임신했으니 조심 또 조심하며 회사 생활을 했어요. 추진력 좋은 남친은 이것저것 알뜰하게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알아보더군요. 남친의 여동생은 젊은 나이에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남동생과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했어요. 예비 시모는 대학가 2층 단독주택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기에 남친은 결혼해서도 그 집 1층에서 시모와 동생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시댁이든 뭐든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맡기고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에 시댁과 합가하면 육아 도움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시댁 식구들을 만날 날이 찾아왔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선물을 하나름 챙겨서 시댁을 방문했죠. 저는 본인 손주까지 임신하고 있는 예비 며느리이기에 환영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커다란 착각이었어요. 그딴 싸구려 선물 난 싫어. 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냥 평생 홀가분하게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아가씨, 아들아, 지금이라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뭐하러 짚을 지고 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는 걸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모는 처음이었어요. 남친과 딱 20살 차이 나는 젊은 시모라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진지하게 반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더군요. 어머님, 제 뱃속에 성춘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 안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결혼해서 성춘씨 행복하게 해주고 어머님께도 잘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지켜봐 주세요. 됐어. 임신이란 소리 듣기도 싫어. 아직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배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요즘 암암리에 그렇게 해주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병원 알아봐 줄 테니 그깟 거 떼버려.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한테 너무나도 귀중한 뱃속 아기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어머님, 왜 제 없는 뱃속 아기한테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떼긴 뭘 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임신하셨을 때 그런 얘기 들으셨으면 기분 좋았겠어요? 제가 흥분하며 화내자 남친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더군요. 자자, 진정들 하세요. 어머니 마음 이해하지만 저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언제까지 짝없이 혼자 살아야겠어요. 임신까지 한마당에 저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저희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께 제 할 도리는 다 할게요. 자, 우진아, 어머니 쓰러지시겠다. 얼른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렴. 이제 고1이던 예비 시동생에게 시모를 부탁하더군요. 그런데 눈을 흘겨뜨고 있던 시동생도 저희에게 확 쏘아붙였어요. 형, 정말 1억이에요? 이건 완전 배신이라고요, 배신. 아사리판이 나버린 첫 만남에 마음이 잔뜩 상하여 터덜터덜 그 하숙집을 걸어 나왔어요. 결혼 후 시모와 함께 살기로 한 그 하숙집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불행한 내 결혼 생활이 불보듯 뻔했어요. 하지만 이 뱃속의 아기를 회사까지 다니며 저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죠. 저의 혼란한 마음을 읽은 남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절 안심시키더군요. 수현씨, 걱정 마요. 나 책임감 빼면 시체인 놈인 거 알죠? 우리 아기와 수현씨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우리 어머니와 남동생 반응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다 지켜줄게요. 진짜 가족을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가족은 원래 때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뭐. 우리 얼른 결혼해서 예쁜 가정 꾸리고 또 아기도 많이 낳자고요. 사랑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족과 아기 이야기를 하며 사랑한다고 하니 남친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맨날 책임감 빼면 시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니 나와 아기를 진짜 책임감 있게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찜찜한 마음이 계속되었지만 우린 결혼했고 계획대로 시모가 하숙집으로 사용하고 있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시댁과 합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옥살이가 시작되었죠. 하필 만삭이 되어 신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시모가 교통사고로 골반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집안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어차피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멀지 않았으니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우리 어머니 병수발 좀 들어드리면 안 될까? 신혼인데 정말 미안해. 이제 한 집에 살게 되었고 고등학생인 시동생은 학교 학원 때문에 바쁜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지만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신혼이고 만삭에 시모 기저귀까지 갈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시모나 시동생이나 고마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냄새나는 기저귀 갈면서도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구박당하기 일쑤였거든요. 야, 힐끗 보니 방에 한 방울 묻었잖냐? 너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조실부모하고 가난해서 대학도 못 나왔다며? 멍청한 년. 지껏 치워주는데 내 친정 부모까지 들먹이며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시모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전 똥기저귀를 방바닥에 패대기치며 시모에게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어머님, 그러는 어머님도 대학 못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깔끔하시다면 직접 화장실에 누시던가요. 전 만삭이라 배도 무겁고 해서 이만 나가봅니다. 야! 너 내 방에 똥칠갑을 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 천년이 미쳤나? 뭐라고요, 어머님? 이년저년 하지 마세요. 무식한 수준 보입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아들들한테 치워달라고 전화하시든가요. 전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시모와 한판 붙고 난 후에는 시모가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는지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 어머니한테 막말하고 기저귀를 바닥에 던졌다며? 골반뼈가 다 부서져서 누워있는 노모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해. 당신 사람 맞아? 며느리 맞냐고. 뭐? 2년 전연하며 사람 취급 안 한 게 누군데. 나 며느리는커녕 파출부 대접도 못 받고 시집살이 하고 있어. 당신 그렇게 효자인 줄 알았다면 나 이 결혼 안 하고 아기 혼자 키우며 살았을 거야. 그리고 50대 젊은 시어머니가 무슨 노모야? 만삭인데 시어머니 똥기저귀 치워야 하는 내가 더 불쌍하다. 가뜩이나 임신해서 눈물도 많아졌는데 말도 안 되는 시댁살이와 심호편만 드는 남편의 반응에 서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라도 살아계셨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하늘의 별이 되었을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시모는 다행인지 몇 개월 후에 회복이 되어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전 그 사이 우리 아들 지호를 출산했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기를 보며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시동생 또한 저와 같 태어난 우리 아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형수, 애 우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온 마당에 나 공부하는데 집중 안 된다고요. 여기 하숙하는 사람들도 다 대학생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애가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애 입이라도 틀어 막아요. 도련님, 갓난 아기가 울 수도 있지. 애기 입을 틀어 막으라뇨. 아무리 아직 어려도 그렇지. 삼촌으로서 조카 눈 한 번 안 맞추는 사람이 어딨어요? 참네. 걸어다닐 수 있게 된 시모는 더했어요.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저에게 하숙집 대청소하라며 쉴 틈 없이 일을 시키더군요. 어머님, 저 아기 보느라 밤에 2~3시간밖에 못 잔 사람이에요. 이런 저한테 2층 집 구석구석을 다 치우라뇨. 하숙집 일은 원래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었으니 어머님께서 하세요. 저 더 이상 못 움직여요. 쓰러질 것 같다고요. 뭐야? 어디서 저런 버릇없는 년을 데리고 와서리? 너 내가 우스워 보이냐? 네 남편도 회사 나간 마당에 너 나랑 한판 붙을래? 이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를 확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서 시모를 밀치고는 아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갔죠. 말로만 구박하던 시모가 이젠 폭력까지 행사하다니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죠.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더군요. 지금 방금 당신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았어. 우리 당장 분가해. 이렇게는 못 살아. 아씨, 나 오늘부로 퇴사하는 마당에 집안일로 또 전화하는 거야? 아, 육아휴직하고 있는 마당에 남편이 퇴사한다니. 방금 전 시모와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남편 퇴사란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퇴사? 왜 갑자기 퇴사야? 회사에서 잘렸어? 잘리긴 이 박성춘이가 잘릴 사람이야? 나 사업하려고 꽤 오랜 시간 나 혼자 준비해온 거야. 걱정 마. 책임감 하나로 밀어붙일 테니. 우리 식구들 돈방석에 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친정아빠가 사업병에 걸려 맨날 사업한다고 집안 살림 다 말아먹고 우리 엄마까지 죽게 한 게 생각나 사지가 떨리더군요. 자기야, 지호 아빠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때려치고 그래? 얼른 가서 다시 다닌다고 해. 제발 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추진력 강한 남편은 제 말 따위는 귓등으로 안 들었어요. 사업한다고 집안에 들어앉아 애도 안 보고 매일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군요. 몰래 들어보면 맨날 여기저기서 돈 빌리는 전화였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전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어요. 하숙집을 운영하며 월세를 좀 받고 있는 시모가 남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를 보태줄 턱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친할머니로서 우리 지호에 대한 애정도 없어 보여서 아기를 맡길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 시모가 아주 끔찍이 챙기는 날은 바로 남편의 죽은 여동생의 제삿날이었어요. 20대의 난소암으로 사망했다는 시누이가 불쌍하게 느껴져 저도 최대한 신경 쓰려 했어요. 하지만 저의 정성을 담은 제사상도 시모의 기대엔 못 미쳤나 보더라고요. 야, 너 내 딸 제사상을 고작 이렇게밖에 못 차리냐? 내가 누누이 설명해 줬잖냐?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다시 차려! 시모는 급기야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더군요. 회사 다니며 애까지 보느라 기진맥진한 채로 차린상을 엎어버리다니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더 이상은 못 차리니까 어머님께서 차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기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가버리고 서럽게 울었어요. 밖에서는 남편과 시모, 시동생이 저보고 예의 없다며 제 탓을 하더군요. 그 3명이 한 팀 같았고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우리 아기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서러워서 아기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었네요.
이미 죽은 사람의 상을 몇 시간에 걸쳐 정성 들여 차려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죽은 신우이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던지. 집안 곳곳엔 신우이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결혼 사진이나 아기 사진은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죠. 하루하루를 도장 깨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호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의사 친구라며 늘 자랑하던 친구였죠. 숙현 씨, 성춘이가 사업한다고 돈을 잔뜩 빌려가더니 이자도 안 갚고 저러고 있네요.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주위 아는 사람들 돈까지 싹 다 뜯어갔어요. 이놈을 어떡하죠? 아, 정말 죄송해요, 민수씨. 저도 지호 아빠가 사업한다고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제가 벌어서 아기랑 생활하느라 너무 힘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어머님께라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 아직도 속고 있어요. 성춘이 그놈 저랑 고아원 동기예요. 그놈이나 저나 가족 없긴 마찬가지라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시모와 시동생이 있는데 내 남편 보고 갑자기 고아라니. 정신과 의사라는 남편 친구가 미쳐버렸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씨? 저 시어머니랑 시동생이랑 하숙집 주택에서 같이 사는 거 아시잖아요. 아, 당신 인생이 불쌍해서 다 풀어버릴게요. 당신 시댁 다 가짜라고요. 그 하숙집? 대학 때 석춘이가 하숙생으로 들어가면서 주인 아주머니 딸내미를 좋아해서 3년 정도 연애했어요. 아주머니한테 결혼 허락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친이 결혼 앞두고 난소암으로 몇 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후로 책임감 무능하며 자기 여친 엄마였던 하숙집 아주머니와 여친 남동생까지 책임지게 된 거예요. 마치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말이죠. 신우이 제사까지 모시고 있다고 했죠. 그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성춘이 옛날 여자친구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남편 친구의 폭탄 발언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결혼을 반대하지 못해 안달이었으며 내가 낳은 아이를 남보다 못한 시선으로 차갑게 대했었구나. 내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그 남동생을 모시고 살며 전 여친의 제사상까지 차려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소름 끼치더군요. 나 책임감 빼면 시체인 사람이잖아.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어떡해. 내가 케어할 수밖에. 지호 엄마, 자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당신은 완전히 미친 거야. 당신의 죽은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왜 나한테 전가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은 평생 그 속으로 살아. 다시 우리 아기 볼 생각하지 마. 전 그 길로 아기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 절 오랫동안 봐오신 회사 사장님께서 절 부르시더군요. 저에게 늘 친아버지처럼 잘해주시던 분이라 엉엉 울면서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박성춘 그 사람 진짜 사이코구만. 우리 회사 그만두고 웬 사업 벌인다고 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지. 그럼 내가 제안하려던 게 김 과장에게 타이밍이 딱 좋구만. 네? 무슨 제안을 하시려는 건가요? 나 암이래. 죽음 앞에서 회사고 뭐고 뭔 필요가 있겠어. 이제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회사 싹 다 물려주고 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말년을 보내려고. 나 몇 년 전에 사고로 가족 다 잃은 거 알지? 나한텐
회사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김 과장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봐온 결과 내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니 앞으로 이 회사의 중책을 맡아주게나 연봉은 최고 대우로 책정할 테니 말이야.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의 높은 직책에 올라 열심히 일하며 고연봉을 받게 되었죠. 전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시댁 소굴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자다가도 벌떡 깨요. 전 남편이 현재 돈이 있건 없건 내가 고생한 대가 다 뜯어낼 거예요. 우리 지호도 최대한 남편 안 보여줄 거고요.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긴 사업한다고 정신 팔려서 아기 찾지도 않는 매정한 사람이네요. 현명한 여러분께서는 제발 저처럼 바보 같은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은 일륜지대사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며느리, 사위 드리려는 분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찬찬히 뜯어보세요. 괜히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못 봤습니다. 엑스레이 찍듯이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께서 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우리 지호와 앞으로 꽃길만을 걷길 바라봅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